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시작합니다. 20세기 지성사의 깊은 족적을 남긴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출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논쟁과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작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증유의 파괴가 진행되던 1944년에 세상에 나온 이 책은 단순히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서구 문명이 나아가고자 했던 방향 자체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이에크는 파시즘과 나치즘이라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결코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주의를 포함한 집단주의적 계획 경제 사상이 필연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당시 많은 이들이 동경했던 계획사회라는 유토피아가 실제로는 자유를 포기하고 예속 상태로 나아가는 노예의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이에크의 날카로운 통찰을 따라 자유와 계획, 개인과 집단 사이의 긴장 관계를 탐색하며 그가 왜 그토록 절박하게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는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이에크는 책의 서두에서 서구 문명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개인주의적 전통, 곧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상적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 집단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는 이 변화를 버려진 길이라고 표현하며 한때 인류 진보의 원동력이었던 자유주의적 가치들이 어떻게 망각되고 왜곡되어 왔는지를 추적합니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흔히 오해되듯 이기주의나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인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목표를 추구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며 사회는 이러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한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특징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재능과 성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을 자신의 견해와 취향의 궁극적인 결정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인용은 하이에크가 개인의 자유를 도구적 가치뿐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가치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탐색과 선택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가 비판하는 집단주의는 사회 전체의 목표 혹은 특정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우위에 두는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나치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집단주의는 공통적으로 중앙계획 당국이나 국가가 사회 전체의 자원을 통제하고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표면적으로는 사회 정의, 평등, 안정과 같은 매력적인 구호를 내세우지만 하이에크는 그 이면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를 경직시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집단주의적 계획이 필연적으로 소수의 계획자들이 다수의 삶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으며 이는 결국 자유의 상실과 예속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이에크는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이러한 집단주의적 사상이 힘을 얻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20세기 전체주의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특히 영국을 포함한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자유주의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역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새로운 자유 혹은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줄 유토피아로 여겼지만 하이에크는 이것이 치명적인 착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약속하는 자유가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분석합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서 국가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그리고 생산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직업 선택, 소비 활동,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하이에크는 묻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계 수단을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개인적 자유가 분리될 수 없다는 하이에크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자유, 즉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의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자유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혼란과 불평등에 대해 하이에크는 이것이 자유로운 경쟁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오히려 이러한 역동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반박합니다. 그는 중앙계획 당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보다
개개인이 자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고 경쟁하는 사회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풍요로울 뿐 아니라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계획 경제는 모든 가치를 단일한 척도로 평가하고 위계 질서를 강요하려 하지만 자유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공존하며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약속하는 새로운 자유는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획일적인 사회를 강요하는 오래된 예속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하이에크는 경고합니다. 그는 유토피아적 약속 뒤에 숨겨진 강압과 통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자유를 향한 열망이 어떻게 왜곡되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하이에크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차이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고듭니다. 그가 옹호하는 개인주의는 18세기 애덤 스미스와 동시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서 발전한 개념으로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생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즉, 사회는 천재적인 계획자의 설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각자의 지식과 목적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형성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는 단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체의 작동에 필요한 방대한 지식은 결코 중앙의 계획자에게 집중될 수 없으며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 분산된 지식이 활용될 때 사회는 비로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생각입니다. 반면 집단주의는 이러한 자생적 질서의 힘을 불신하고 인간 이성으로 사회 전체를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합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구성주의적 합리주의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사회는 인간이 설계한 기계와 달라서 그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비효율을 낳게 되며 계획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통제와 강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집단주의적 계획의 비극은 그것이 선의의 이상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될지라도 결국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소수의 권력욕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말은 집단주의가 내포한 권력 집중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억압하고 모든 것을 중앙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권력 기구를 필요로 하며 이 권력은 남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다양한 형태의 집단주의 즉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등이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국가나 특정 집단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더 이상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둘 수 없으며 따라서 중앙계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에크는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그는 오히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중앙계획은 더욱 불가능해지며 분권화된 의사결정, 즉 자유로운 개인과 기업의 경쟁에 의존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잡한 사회일수록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새로운 기술의 등장,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이러한 무수한 정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중앙계획당국이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분산된 지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바로 가격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는 생산자에게는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를 줄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모든 정보를 알 필요 없이 단지 가격 변화에 반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이에크는 가격 시스템을 인간이 우연히 발견한 그러나 결코 의식적으로 설계하지는 못한 놀라운 의사소통 체계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경쟁을 단순히 기업 간의 다툼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 나가는 발견 절차, 디스커버리 프로시저로 이해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와 지식이 증진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잡성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이며 복잡한 사회일수록 가격 시스템과 경쟁이라는 자생적 질서에 의존해야 한다고 하이에크는 역설합니다. 계획 경제는 이러한 자생적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비효율적이고 경직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와 중앙계획 경제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의 논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단일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의할 수 있는 공통된 가치, 체계와 목표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이에크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개인과 집단은 각기 다른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공업 육성에 투자할 것인가, 소비재 생산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 환경 보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이러한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단일한 계획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중앙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의회나 민주적 기구가 아닌 소수의 전문가 또는 강력한 지도자 집단에게 광범위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의회는 복잡한 경제 계획의 세부 사항을 일일이 심의하고 결정할 수 없으므로 계획을 위한 계획만을 승인하고 실제적인 권한은 행정부나 별도의 계획기구에 넘겨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는 약화되고 권력은 점점 소수에게 집중됩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가 평화로운 시기에 계획 경제를 실행하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독재로 귀결될 것이다. 그는 계획 경제가 요구하는 신속하고 일관된 결정은 느리고 타협적인 민주적 절차와 양립할 수 없으며 결국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목 아래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가 희생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계획 당국은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국민들에게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전체를 획일화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에크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러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중앙계획 경제와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사회의 또 다른 핵심 기둥은 법의 지배, 룰 오브 로입니다.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와 중앙계획 경제 역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의 지배란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미리 정해지고 공포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에 동등하게 구속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측 가능한 행동 규칙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지배는 형식적 평등, 즉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결과의 평등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를 배제합니다. 하이에크는 법의 지배의 핵심은 정부의 강제력이 오직 법에 의해 정해진 경우에만 그리고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중앙계획 경제는 이러한 법의 지배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경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필연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하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거나 혹은 특정 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계획 당국은 사회 전체의 공동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분 아래 법의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을 확장할지, 어떤 노동자를 어디에 배치할지, 어떤 상품의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등은 일반적인 법 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구체적인 결정들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필연적으로 어떤 집단에게는 이익을 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상황을 법에 의한 지배, 룰 바이 로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지배, 룰 바이 맨로 규정하며
이는 결국 정부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법의 지배를 형해화시킨다고 비판합니다. 계획 경제 하에서 법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자율적인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며 결국 정부 권력에 대한 예소 상태를 심화시킨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경고입니다. 그는 형식적 평등과 법의 지배를 포기하고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강조합니다. 하이에크의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는 경제적 통제가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가 단순히 여러 자유 중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자유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의 모든 활동은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직업 선택, 거주 이전, 여가 활동, 심지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도 경제적 수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이에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합니다. 경제적 통제는 단순히 인간 노력의 한 부분에 대한 통제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목적을 위한 수단의 통제이다. 그리고 누가 모든 수단을 통제한다면 그는 모든 목적을 결정해야 하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가치의 척도를 강요해야 한다. 이 인용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계획당국이 생산 수단을 통제하고 자원 배분을 결정하게 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어떤 목적이 다른 목적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이나 기초과학 연구처럼 당장의 경제적 가치가 불분명한 활동은 계획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종교활동에 필요한 자원 역시 통제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의 계획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언론이나 출판 활동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통제는 개인의 선택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삶의 목표마저 국가가 정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계획당국이 생산하기로 결정한 상품의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며 노동자는 계획에 따라 필요한 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일단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경제 계획의 비효율성과 실패는 더 많은 통제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개인의 삶 전체를 국가의 통제하에 두는 전체주의 체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며 경제적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모든 자유를 포기하는 길임을 역설합니다. 중앙계획 경제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누가 누구를 계획하고 통제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라틴어 경고, 키 커스토디엇 입소스 커스토더스, 즉 누가 감시자를 감시할 것인가? 라는 질문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가진 소수의 계획자들을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하이에크는 계획 경제가 필연적으로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며 이 권력이 남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자들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조율하고 모두를 만족시키는 공정한 계획이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계획자들의 결정은 특정 집단에게는 혜택을 주고 다른 집단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획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 비판 세력을 억압하고 선전을 통해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의 권리나 소수 집단의 이익은 쉽게 무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개발 계획을 위해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시행하거나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계획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일반 대중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우며 권력은 점점 더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나 정치 지도자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계획 경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도록 명령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결국 사회를 명령자와 피명령자로 나누는 위계적인 질서를 강화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사회라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권력 집중과 자의적 결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분산된 권력과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시장 경제만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계획 경제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실업, 빈곤,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강력하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러한 안정의 추구가 실제로는 더 큰 예속을 초래하는 위험한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두 가지 종류의 안정을 구분합니다. 첫째는 질병이나 사고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여 사회 전체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한적인 안정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종류의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입니다. 둘째는 특정 직업이나 소득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경쟁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포괄적인 안정입니다. 하이에크는 바로 이 두 번째 종류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자유를 파괴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집단에게 안정된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을 억제하거나 외부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직업을 보장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국가에 의존하게 되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동기를 잃게 됩니다. 하이에크는 안정을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는 정체되고 경직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유로운 경쟁 사회가 때로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지만 바로 그러한 역동성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고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계획사회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국가의 결정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안정과 자유 사이에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가 있으며 절대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자유의 대가이며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역설합니다. 하이에크의 주장 중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가장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게 된다. Why the worst get on top는 분석입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집단주의 시스템 자체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에크는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계획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 수준과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사람들의 가치관과 의견은 더욱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복잡하고 긍정적인 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가장 쉽게 결집시키는 것은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공동의 적, 즉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반동분자에 대한 증오와 같은 단순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단주의 사회의 지도자는 복잡한 이상보다는 단순하고 원초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계획 경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대중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권력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역할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권력욕이 강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역할을 기꺼이 맡으려 할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량한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라 권력의 행사에 거리낌이 없는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들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셋째, 거대한 집단주의 운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계획의 성공을 위해 때로는 비도덕적이거나 잔인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는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개인보다는 지도자의 명령에 기꺼이 복종하고 집단의 목표를 자신의 도덕적 기준보다 우위에 두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왜 그토록 잔인하고 비도덕적인 인물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민족이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는 집단주의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앙계획 경제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사상의 자유마저 위협합니다. 계획 당국이 사회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하려면 국민들이 계획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믿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 당국은 필연적으로 선전, 프로파간다에 의존하게 됩니다. 계획의 성공 사례는 과장되고 실패나 문제점은 은폐됩니다. 계획의 비판적인 의견이나 대안적인 정보는 반동적, 사회에 해로운 것으로 낙인 찍혀 검열되거나 탄압받습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계획 경제 하에서 진실은 더 이상 객관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당국이 정하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계획 당국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통제하려 합니다. 자유, 정의, 평등과 같은 단어들의 의미는 계획 당국의 입맛에 맞게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는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의 자유로 제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나 독립적인 탐구 정신은 계획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어 억압받습니다. 예술, 문학, 학문 연구 등 모든 지적 활동은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도되거나 통제됩니다. 하이에크는 이러한 과정이 결국 정신의 예속화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전체주의 체제가 물리적인 강압뿐만 아니라 정보 통제와 세뇌를 통해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한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전체주의 선전의 가장 큰 비극은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성공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파괴한다는 점이다라고 말하며 지적 자유와 진실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훗날 조지 오웰의 신어, 뉴스피크, 나 이중사고, 더블싱크와 같은 개념으로 구체화되어 전체주의 비판이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노예의 길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하이에크가 나치즘이 사상적 뿌리를 사회주의에서 찾는 대목입니다. 그는 나치즘이 단순히 자본주의의 반동이나 우연한 역사적 일탈이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에서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반자유주의적, 집단주의적 사상조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하이에크는 나치즘과 공산주의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이데올로기 모두 개인의 자유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중앙계획과 통제를 선호하며 자유주의적 가치와 제도를 경멸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이에크는 존바르트, 플랭게, 렌쉬 등 독일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어떻게 개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영국적인 것, 유대적인 것으로 비난하며 독일 민족의 우월성과 집단적 조직, 국가 통제를 강조하는 사상을 발전시켰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는 이러한 사상들이 사회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시키면서 결국 개인을 국가의 도구로 간주하고 전체주의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나치즘의 토양을 마련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에서 나치즘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당시 많은 서구 지식인들이 나치즘을 극우 반동으로만 간주하고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의 것으로 여겼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가 의도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력한 국가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지만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이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중요한 논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을 지필하면서 단순히 독일이 나치즘이나 소련이 공산주의만을 경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영국 사회 내부에서도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전쟁 수행을 위해 도입되었던 정부의 경제 통제 조치들이 전쟁 후에도 지속되고 심지어 사회 전체를 계획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 지식인 사회와 노동당 등 정치권에서 유행하던 계획 사회에 대한 열망이 실제로는 독일에서 나치즘을 불러왔던 것과 유사한 길을 걷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이에크는 특히 과학적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전문가 집단이 사회 전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효율성을 명분으로 독점 즉 국가 독점이든 국가가 조장하는 민간 독점이든 을 옹호하는 경향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각들이 경쟁을 통한 자생적 질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결국 소수의 엘리트에게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집단주의적 사고방식 그 자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영국의 자유주의적 전통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러한 집단주의적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비록 영국이 독일과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하이에크의 경고는 전후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료주의의 팽창과 개인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이 필요하며 선의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자유는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물질적 목표를 위해 정신적 가치, 즉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질적 번영 자체를 달성하는 데도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진보와 혁신은 바로 개인의 자유로운 창의성과 경쟁 속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중앙계획당국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지식과 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변화와 혁신을 억제하게 됩니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진보의 원동력은 소수의 예측 불가능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실험과 노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발명과 혁신들은 대부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결과였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이에크는 자유를 단순히 물질적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유는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자유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따라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 자유를 거래하려는 생각은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이에크는 경고합니다. 그는 경제적 목표와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이상적인 목표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함께 추구될 수 있고 또 추구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에크는 국가 단위의 중앙계획 경제가 국제적인 평화와 질서에도 위협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의 경제를 자의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적 마찰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제한 조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등은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 경제 하에서는 자원 배분과 무역에 관한 결정이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좌우되기 쉬우며 이는 국제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이에크는 국가 간의 경제 계획은 필연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계획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국제적인 계획기구는 각국 정부의 주권을 제약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초국가적인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권력기구가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을지에 대해 하이에크는 깊은 회의를 표명합니다. 그는 국제계획기구가 결국 소수의 강력한 국가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차원의 독재와 예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신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상, 즉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과 인적 교류, 그리고 각국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이야말로 국가 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공동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경제를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경제적 국수주의와 국제적 갈등을 심화시켜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예의 길은 출간 이후 격렬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아왔지만 20세기 사상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고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 곧 선의의 이상에서 출발한 집단주의적 계획 경제가 어떻게 의도치 않게 개인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전체주의적 예속 상태로 귀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하이에크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법의 지배와 자생적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유사회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습니다. 그의 분석은 때로는 논쟁적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옹호하는 그의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들, 예를 들어 포퓰리즘의 부상,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통제 가능성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여전히 강력한 지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노예의 길은 단순히 과거의 이념 논쟁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경계와 성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현재 진행형의 고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